1970년대 경기도 수원시 외곽의 한 농가.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연탄 몇 장이 전부였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된장국 하나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그때 그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낡은 교복 바지는 무릎이 닳아 있었고 발에는 한 치수 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가는 길에 문방구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색연필 한 세트가 보였습니다. 미술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미술 시간 선생님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교단 앞에 세웠습니다. 영수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회초리가 2번 내려왔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김영수의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초소.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귀가 얼었지만 그는 늘 메모장에 사업 계획을 적었습니다. 제대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무조건. 1982년 군 제대 후 25의 김영수는 서울과 수원 사이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수원 팔달구의 공사판. 거친 손에 장갑도 없이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듯한 고통도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피로도 참아냈습니다. 현장 감독 최 씨는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저 친구 일도 잘하고 머리도 돌아가네. 영수는 자재 발주와 납품 흐름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콘크리트가 얼마에 들어오고 어디서 마진이 생기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3년 후인 1985년 그는 수원 망포동의 허름한 창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간판 하나. 영수 건자재. 자본금은 그동안 1푼 2푼 모은 300만 원. 처음 한 달은 주문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명함을 돌리고 견적서를 써주고 배달까지 직접 했습니다.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해에는 월 순수익 50만 원. 이듬해에는 200만 원. 3년 뒤에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1989년 봄 김영수는 이웃 동네 박정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박정숙은 조용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2박 3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결혼 다음 날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그녀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1991년 아들 김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영수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도 영수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들어왔고 아이가 깨기 전에 나갔습니다. 아내 정숙이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일밖에 모른다. 영수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일이란 가족을 향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돈이 곧 사랑이었고 사업의 성공이 곧 가족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수원의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 들어서는 1990년대. 영수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직원도 생기고 트럭도 2대가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늦게 귀가했고 가족과 밥을 먹는 날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생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믿음이 그를 매일 새벽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34평짜리 새 아파트. 영수가 사업으로 일군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아내 정숙은 거실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조용히 맺혔습니다. 아들 민재는 그때 4살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납품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영수의 교육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아들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꽉 차게 채웠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보내는 유명 학원이라면 무조건 등록시켰습니다. 아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좀 쉬게 해줘요. 영수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공부 못하면 끝이야. 이 정도는 해야 해. 정숙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초등학교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적표 뒤에는 저녁 10시까지 학원을 돌다가 지쳐 쓰러지듯 잠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영어 캠프, 수학 특강, 논술 수업. 스케줄은 언제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민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대화를 시도하면 단답으로 끝냈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아들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음악 소리. 아들이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한 취미였습니다. 어느 저녁 영수가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보고 이어폰을 뽑았습니다. 지금 공부할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는 것을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영수는 과외를 추가했습니다. 수학 과외, 영어 과외, 논술 과외. 3명의 선생님이 번갈아 집을 찾아왔습니다. 월 과외비만 200만 원이 넘었지만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 내 아들 실력이 돈보다 중요하다. 수능이 다가오던 해가을. 영수는 처음으로 민재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수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한다. 알지?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음악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들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민재는 그 뒤로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2009년 겨울, 수능 성적표가 나오던 날 영수는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민재가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영수는 수화기를 잡은 채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밑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 집안도 된 거야. 평생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사람. 김영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는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학에 내려오는 날이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때도 바빴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고 나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재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한 민재. 입사 발표가 나던 날 영수는 지인들에게 술을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어. 하지만 정작 민재에게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영수는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래 말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민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그리고 그 답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민재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연구소의 이수진 씨. 서울 출신의 석사 학위를 가진 당찬 눈빛의 여성이었습니다. 영수는 처음 며느리 될 여성을 보았을 때 내심 흡족했습니다. 배운 사람이네. 예의도 있어.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영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일을 계속한다고.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영수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구나. 신혼 초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명절이면 수원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짧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결혼 1년 후,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영수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넉 달째 되던 날 수진이 복직을 선언했습니다.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직장을 나가?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과 시터 선생님이 봐주십니다. 영수는 눈썹을 세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미가 아이 옆에 있어야지.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해.
식탁 위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국을 떠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영수는 본격적으로 교육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서울에서 내려온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벌써 영어 학원은 보내고 있어?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3살인데요, 아버님. 3살이면 시작해야 해. 요즘 아이들 얼마나 빨리 배우는데. 준호는 지금 마음껏 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면서 크는 게 어딨어. 공부는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해.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재는 또다시 2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유를 만들어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번 명절엔 친정 쪽에서 먼저 오라 해서요. 영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그의 굳은 얼굴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지 않은 영수가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수원의 가로등 불빛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내 정숙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일찍 가르쳐야 하고 며느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신은 그 집안을 위해 평생 희생해왔다고.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족이라는 유리 안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건설 경기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숱한 위기를 버텨온 영수의 사업도 흔들렸습니다. 그해 여름, 오랜 사업지인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2사람은 수원 인근 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수원 남쪽 물류단지 프로젝트 확실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2배는 건집니다. 영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도면, 사업계획서, 시행사 이력서. 모든 것이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정숙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 이 바닥에서 30년이야. 이 정도는 알아. 그는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회사 운영 자금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 8억 원. 평생을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영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021년 봄,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시행사 부도, 공사 중단, 투자금 회수 불가. 영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사무실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납품처에 결제를 못하게 되었고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습니다. 직원 3명을 불러 사무실에 앉혔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직원 이대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사무실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회사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지켜온 영수 건자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아내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영수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후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이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영수에게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혼자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자 준호가 썼던 작은 책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돈만 쫓다가 결국 다 잃었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 그 말은 어떤 욕설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좁은 믿음이었는지를. 돈이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돈이 사라지자 가족도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추락이었습니다. 사업의 추락이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 쌓아온 세계관의 추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이제 78. 수원시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방 안에는 TV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밥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업 성공을 자랑하던 사진들, 수상패들, 인맥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영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수돗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따라 30분을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아빠, 강아지와 뛰는 아이, 손을 잡은 노부부. 영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거나 가끔 동네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호 이번 달에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전화를 끊고 영수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입학식 날짜가 지나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지 않아서인지 이미 다 말라버린 것인지 그는 오랫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수는 공원에서 늘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벤치가 그의 사무실이었고 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빈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한 것, 며느리와 부딪힌 것, 아내 곁에 없었던 수십 년. 그 모든 것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밥 한번 같이 먹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며칠 후 민재가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8살 손자는 영수를 보자 조금 낯설어했지만 영수가 손을 내밀자 그 작은 손이 스르르 잡혔습니다. 3사람은 동네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영수가 혼자 앉아 밥을 먹던 그 자리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끔 같이 식사해요. 영수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구나.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말보다 조용하고 어떤 포옹보다 단단한. 손자 준호가 국밥 속 고기를 젓가락으로 건져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내 거예요? 영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천천히 번지는 웃음.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다 내 거다.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은 영수 곁에 준호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2사람은 오리떼가 연못을 건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평생 돈을 빱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나는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손자의 손이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